사실 많은 그 학자들이나 이 전문가들이 보통 냉전의 그 시작을 유럽 또는 동유럽이라고 보통 평가를 하지만 사실 중국 같은 그 국가는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냉전 체제가 가장 먼저 그 표출된 그러한 지역입니다. 예를 들자면 국공내전 같은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죠. 국공내전은 역시 그 사회주의적인 중국 공산당 그 주도 세력과 장개석으로 대표되는 이제 국민당 이러한 그 세력 간에 실질적인 전쟁을 했기 때문에 사실 2차 대전 말기까지만 하더라도 구소련과 미국은 일종의 연합전선을 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히려 유럽에 있어서 이 적대적 상대는 파시즘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 동아시아는 어떤 면에서는 실질적인 냉전의 마찰이 가장 먼저 시작된 그런 지역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그 오늘날 유럽연합 그 지역 국가들이 오래전부터 그 하나의 국가적, 근대 국가적 특징을 가졌던 것이 아니고 적어도 그 시민사회가 형성되면서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이제 국력이 필요로 하고 어떤 국제 질서에 있어서 힘이 필요한 상황에서 근대 국가, 스테이트 개념이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그 3국인 중국과 한국, 일본의 경우를 본다면 이 벌써 근대 국가의 태동 이전부터 상당히 그 국가적 개념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일찍이 기원전 220년경부터 진시황의 그러한 그 통일, 이것은 사실 여러 가지 기술적 측면에서는 근대 국가적 양상을 보이지 않지만 적어도 중앙 집중적이고 하나의 행정 단위를 가지고 한 국가를 관리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이미 그 근대 국가의 기본적인 틀이 형성됐다고 볼 수 있죠. 중국은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조숙했던 이런 문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일본 역시 바다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그 7세기, 8세기가 지나면서 일본 자체의 그 문명적 속성이 발전하기 시작했고 또 이 지리적인 어떤 위치 때문에 지속적으로 일본은 독립된 어떤 그 고립된 형태의 국가 개념 또는 자기들의 어떤 동질성이 뿌리 내리게 됐다고 볼 수 있죠. 한국은 한반도에 자리 잡고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국은 비교적 민족적 구성이 단순했던, 그래서 이것이 최근에 다문화 과정이 형성되기 전에는 거의 많은 한국인들이 우리 민족을 단일 민족으로 파악하는 이런 양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아시아의 3국의 그 국가적 정체성, 문명적 어떤 그 정체성, 이런 것들은 서구에 비해서 상당히 오래된 이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들이 각각 가장 유교 문화라든가 한자 문화의 전통을 어느 정도는 수용했다고는 하지만 바로 이런 국가적 정체성이야말로 이 지역의 그 역사를 특징 짓는 그러한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2차 대전은 사실은 그 세계적 차원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끝나고 곧바로 냉전 시대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 시절에는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주계장막이라고 해서 완전히 고립된 이런 양상을 보였고, 한국과 일본, 대만, 또 싱가포르, 홍콩 이 지역은 사실 냉전 질서라는 것은 미국의 경제적 주도권과 군사적 주도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국제 환경은 세계 최대 시장이었던 미국이 이들 그 동아시아, 일본,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에 대한 상품에 대해서 이들이 해내는 상품에 대해서 아주 관대하게 시장을 개방했죠. 이것은 미국 경제가 그만큼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고 냉전 시절에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 진영에 대비해서 좀 더 국가 발전이나 성장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하나의 모범 사례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세기 그 전반기에 유럽 지역의 이러한 경제 성장이 어떤 자기들 스스로의 그 틀 속에서 적어도 뭐 확장시킨다고 하더라도 대서양을 사이에 둔 북미 대륙과 유럽 사이의 어떤 자신들의 동질성에 기반을 둔
이러한 발전이었다면 2차 대전 이후에 이 지역의 경제는 사실은 서구 시장이나 기술을 빼놓고는 그 성장이나 발전을 상상하기가 어렵죠. 흔히 우리가 아시아 네 마리 용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들의 그 성장 과정이 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의 경제 성장과 이 과정을 보면 역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냉전 이후에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 경제권의 어떤 관대한 무역 정책, 그다음에 또 냉전 질서에서의 그 체제 간의 경쟁 심리,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작용을 했습니다. 그 아시아의 네 마리 용, 이들은 서방 시장에 의존을 했고, 그 다음에 이들이 상당히 뭐랄까 노동 집약적인 그 산업을 발전시킨과 동시에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발전도상국들은 이 국내 저축이 부족하거나 외환이 부족해서 발전을 못한다라는 것이 전통적인 관점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들은 70년대, 80년대를 통해서 바로 이런 한계성을 돌파할 수 있었고, 이것이 이제 아시아 네 마리 용의 신화를 네.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이 중국의 경우는 약간 다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부상하면서 동시에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주목을 받은 것이 브릭스, 원래 4개 나라. 네. 이들은 다 같이 특징이 있는데 규모가 큽니다. 그 다음에 자원이나 인구, 시장 그 잠재력에 있어서 상당히 기회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었죠. 네. 그러니까 아시아,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이 스스로의 노력과 근검 절약을 통해서 스스로 기회를 창출했다면 이 브릭스 4개 나라, 그 다음에 또 특히 중국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어떤 발전 가능성이 바로 자산이 됐던 겁니다. 또 이 시기에 전 세계 경제는 하나의 구조적인 큰 변화를 겪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지식 기반 산업의 발전이죠. 중국이 국제 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90년대와 2000년대 상황은 지식 기반 산업이 발전하게 되죠. 오늘날 많은 그 IT 관련된 산업이 그것인데, 이들의 특징은 대단히 높은 부가가치, 그러니까 그 이윤율이 대단히 높다라는 네. 현상입니다. 사실 그 우리가 오늘날 그 애플사 같은 경우는 아이패드를 만든다면 그 중에 한 30%가 순이익으로 애플사에 귀속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단히 높은 그 부가가치 생산 능력인데, 이들이 그걸로만 머무는 게 아니라 다시 금융자본화하죠. 이 금융자본화에서 금융이 축적되면서 또 이것이 파생상품화해서 어마어마하게 눈덩이처럼 금융자본이 늘어났고, 네. 이들은 또 다국적 기업과 또 세계경제 통합, 인터넷 혁명이 그 상황을 이끌게 되는데, 이들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형성된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의 자본들이 기회를 찾게 됩니다. 이 기회를 찾던 그 모습이 바로 중국의 개혁개방, 특히 WTO 가입과 맞아떨어진 것이죠. 네. 그래서 안 그래도 기회를 찾고 있던 많은 자본들이 중국을 하나의 기회의 땅으로 인식을 했고, 이들이 중국에 유입되면서 시장화 정책과 맞물려서 중국 경제의 고도 성장을 끌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국 경제의 성장 과정은 국제 질서의 변화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단순히 중국을 그냥 강대국이다, 신형 대국이다, 또는 G2다 해서 전통적인 어떤 그 경제 강국과 같이 비교하는 것은 상당히 좀 현실과는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아시아, 요즘 들어서 아시아 경제 통합이라든가 또는 경제 공동체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개념이나 이러한 관념에 대해서 별 의심이라든가 회의 없이 그걸 당연시한다라는 것이죠. 일종의 이 경제 통합이나 경제 공동체는 우리가 어떤 검토나 생각 없이 언제나 정당하게 추진해야 되는 하나의 목표인 것으로 잘못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유럽연합과 이 아시아의 상황은 전혀 다르죠. 유럽연합은 사실은 그 근대 국가가 형성된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고, 이 국가라는 개념은 하나의 근대화의 결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혼인관계도 굉장히 빈번했고 더군다나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현대 영어의 그 어휘의 어원을 살펴보면 대략 한 60-70% 정도가 프랑스어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만큼 그 유럽 지역의 그 문명의 어떤 동질성이 이미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유럽은 그러한 그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측면을 제외하더라도 보면 경제 구조 자체만 하더라도 유럽의 그 유럽연합에 속한 국가들 사이에 보면 규모가 제대로 그 큰 나라는 프랑스, 독일, 그 다음에 폴란드, 그 다음에 남쪽에 뭐 이탈리, 그 다음에 스페인 그 정도입니다. 나머지 28개 중에서 나머지 대부분의 나라는 뭐 인구 1000만 명 미만의 나라고 우리가 얼핏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덴마크라든가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이런 나라는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명칭이지만 사실상 국가 규모를 보면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한 국가 경제만 가지고 현대 경제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장 규모라든가 또는 자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또 생산 요소의 결합을 가져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차 대전 이후에 세계 그 무역량의 변화 추이를 보면 유럽 지역이 유럽 내에서 이루어지는 무역량 증가가 가장 빠르게 나타났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중국이 부상하면서 조금 바뀌어집니다만은 그 이유는 바로 유럽 지역은 하나의 수직적인 경제 그 관계보다는 수평적인 예를 들자면 기호의 다양성이죠. 어떤 사람은 스위스 치즈를 즐겨 먹고 어떤 사람은 또 뭐 이태리나 다른 스페인이나 다른 지역의 생산품을 즐기는 이러한 양상. 이러한 것들 때문에 유럽 지역의 자체 그 동질성이야말로 유럽의 오늘날의 EU를 탄생시킨 하나의 배경이 되는 것이거든요. 또 20세기에 미국이 세계를 주도하면서 유럽 사람들은 미국에 대해서 무슨 적대감을 갖거나 또는 이 심각한 경쟁 의식을 가져서 서로 전략적으로 다툰다거나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유럽은 유럽 나름대로의 정체성이 있는데 이것이 미국과 같이 거대한 경제가 전 세계를 주도하는 데 있어서 유럽이 조각조각 나 있다면 이것이 어떤 그 상대적으로 취약하게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런 데 대한 인식이 독일 통일을 앞당겼고 그 다음에 유럽 2차 대전과 이 그야말로 그 비극적 이러한 유럽 국가들 간의 갈등을 보면서 느꼈던 반성하는 마음 그리고 이것을 이 반성 과정을 통해서 독일 같은 경우는 새로운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갑니다. 네. 왜냐하면 독일은 처음부터 독일이 아니라 2차 대전 도중에서는 그야말로 유태인에 대한 홀로코스트를 자행한 국가거든요. 그야말로 파시즘이, 나시즘이 자리 잡을 수 있던 풍토를 가졌는데 이들이 2차 대전 이후에 이러한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철저히 그 해결하고 반성하고 이것을 마무리 짓는 단계에서 오늘날 21세기에 통일된 독일의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그 하나의 그 과정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보면 그러한 그 문화적이거나 이러한 그 정치적 또는 발전 단계의 이질성을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단적인 예가 중국의 인구를 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유럽이 통합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작은 경제 규모 한계성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은 13억 또 비공식적인 여러 가지 분석에 따르면 13억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동아시아 경제 통합체나 공동체라는 하나의 그 구상 속에서 이 가장 경제 공동체의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시장이 통합되고 그 다음에 생산 요소, 자본이나 노동력 시장이 통합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 그래도 한국은 지금 취업이나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 한 군데거든요. 일본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것을 중국의 노동시장과 노동력과 이것을 하나의 경제 공동체라는 그 이름하에 통합한다면 그야말로 요즘 들어서 홍콩 사태 같은 상황이 오는 거죠. 왜냐하면 경제는 계속해서 발전하는 것 같은데 임금은 뭐 한 10수년간 거의 뭐 상승하지 않았던가. 또 그 다음에 현지에서 교육받고 성장한 사람들이 일자리를 뺏긴다는 어떤 박탈감 속에 놓인다든가. 그래서 이 노동력 시장의 노동시장의 통합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이 지역의 안정과 서로 협력을 위해서는. 그 다음에 이 상품 시장 역시도 이 중국은 지금 단순한 중국의 경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공장이죠. 세계 500대 다국적 기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생산해서 수출하는 그 상품의 70% 이상이 외자 계열 기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50% 이상은 아직도 가공교육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은 단순한 중국 경제가 아니라 세계 질서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실체로서의 중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을 가진 중국과 한국과 일본이 경제 공동체 또는 이 경제 통합이라는 미명하에 이것을 어떤 각 국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보면 좀 더 나은 미래를 구상할 수 있을까 하는 그 공간을 없애고 이것을 전부 실선으로 연결해버리면 이들이 느끼는 고통의 지수는 훨씬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한 경제 통합이나 경제 공동체보다는 우리가 보다 현실적으로 추구해야 될 구체적인 일들, 예를 들면 환경 문제라든가 기후 변화 문제라든가 또는 각 지역, 그러니까 한 거대한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라 각 지역의 주민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을 영위하면서 이들 간에 좀 더 그 자발적인 다국적 기업이 강요하는 연결이 아니라 이들 간의 자발적인 어떤 문화 공동체 또는 의식의 공동체,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중국이 후진타오 시대부터 강조해왔던 조화사회, 균형, 어떻게 이 말을 좀 바꾼다면 균형이라든가 어떤 빈부격차의 해소, 또 서로 간의 증오심이, 계층적 갈등이나 증오심이 없이 서로 협력해서 하나의 보다 원대한 꿈의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화해로운 사회, 이걸 이제 의미하는데, 중국 지도부가 뭐 후진타오 시대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시진핑 시대 또는 이 다음 세대에 있어서도 중국은 뭐랄까 새로운 그 모델, 새로운 삶의 형식, 새로운 국가의 형태를 창출해야 합니다. 창조적으로. 왜냐하면 전통적인 그 국가라는 개념은 20세기 초엽에 서로 각국이 각축할 때 힘을 가지고 상대편을 제압하거나 영향을 미칠 때 필요했던 개념이죠. 현대 사회는 어떻게 보면 국가의 역할이 다시금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환경적 요인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13억 이상의 인구를 가졌던 그 지역이 한 국가의 단일한 국가로서 운영되고 관리됐던 적이 없습니다. 이건 새로운 도전이죠. 그리고 중국이 지난 그 수천 년의 기나긴 역사 동안 물론 이 간헐적입니다. 간헐적으로 단절의 역사가 있습니다만 대체로 적어도 2000년 이상 이렇게 황제 제도를 중심으로 중국이 하나의 그 통일된 국가, 또 이것이 다시 통일이 이루어지면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고대 문명의 발상지 중의 하나로서 자리 잡은 것은 중국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국이 그런 오랜 기간을 통일과 어떤 사회적인 그 동질성 또는 정체성을 유지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일종의 그 느슨함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 육아 질서가 굉장히 엄격한 것 같지만 이것이 정치적 맥락에서 이야기가 되면 사실은 굉장히 느슨한 제도입니다. 그 경전이 이야기하는 윤리적 기준에 맞춰서 통치를 하면 되기 때문에 세금이라든가 이런 비율이 굉장히 낮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황제라는 것은 단순한 야심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 하늘의 질서를 땅 위에 피는 하나의 중재자의 역할로 인식이 됐거든요. 그러다 그것이 도를 넘어서면 반란으로 뒤집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일종의 백성들의 의견이 일종의 역성혁명의 정당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 역사적 과정을 거쳐온 중국인데 적어도 그 요즘 들어서 보면 중국 같은 경우 이 국가, 정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것을 관주도형 체제라고 봅니다. 이 관주도형 체제라는 것은 반드시 전통적인 관료, 공무원 이런 그 사람들이 모든 실권을 장악하는 게 아니라
이들을 중심으로 사회 네트워크라든가 사회 전반적인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필연적으로 이들은 경제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독점적인 이러한 그 공공부문, 국유기업 부분이 뭐 방대합니다. 네. 숫자로 보면 요즘 중국의 민영기업이 훨씬 많다고는 하지만 GDP, 국내 총생산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이와 같은 국유기업이나 공공성격을 띠는 정부가 관여하는 기업이 적어도 GDP의 50%를 상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민영기업이라고 하는 경우도 뒤에서 보면 네, 정부 관료들이나 지방정부가 다 관여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네. 이러한 사회는 단순한 무슨 관료사회다 또는 스테이트 캐피탈리즘이다 이렇게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관이라는 그 체계, 이것이 민간인 생활 곳곳의 영역에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죠. 사실 이러한 제도가 그대로 존치되는 한 과연 조화로운 사회가 가능할까요? 현대 중국이 지금 시진핑 정부가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게 개혁의 필요성, 부정부패의 척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비주도형 경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소비, 일반인들의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넘습니다. 그러나 중국 같은 경우는 GDP에서 차지하는 소비의 비중은 낮을 때는 30%대, 높을 때도 한 40~50%를 넘지 않습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중국 경제의 그런 빠른 성장은 경제 전체의 어떤 그 질량이나 품질이 올라가면서 성장했다기보다는 정부가 또는 관주도형 경제가 유도하는 대로 투자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빈부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거대 기업들이 독점적 이동통신이라든가 전력이라든가 석유, 석탄 이런 영역은 막대한 은행 같은 경우 아직도 이 정부의 관리하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막대한 이윤을 남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막대한 대형 기업의 이윤이 세금 제도나 재정 제도를 통해서 사회에 환원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후진타오 정부부터 벌써 이런 현상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비록 그 조화사회라는 그 개념이나 취지는 매우 훌륭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실질적인 중국 경제 구조나 사회 구조를 재편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이 병행되지 않을 때 이것은 하나의 구두선 또는 수사적인 표현에 그친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작년부터 나타나고 있는 일련의 그 중국적 현상은 상당히 좀 우려가 됩니다. 어떤 거냐면 원래는 이 중국의 정치 시스템이 국내 정치나 일상적인 정책은 그 국무원 총리, 전에는 원자바오 총리고 네. 지금은 리커치앙 네. 총리죠. 이 사람이 담당을 하고 국가 상징적인 어떤 국가를 대표하는 수반으로서의 역할은 중국 공산당을 대표한다든가 이런 역할은 국가 주석이 합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전면적 개혁 심화 영도 소조나 또는 국가안전위원회나 이런 일상적인 부분의 경제 영역에 있어서도 모든 힘이 시진핑 주석에게 좀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국이 지향하는 그런 조화로운 사회나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위해서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인지 좀 회의가 되는 부분이죠. 이 북한이라는 존재는 동아시아의 전반적인 그 구조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어쨌든 냉전 질서는 끝났습니다. 네. 이제 전 세계는 경제가 일체화, 통합되어 가는 과정이었고 그다음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는 관측할 수 없었던 새로운 현상들, 우리가 흔히 지구촌이라고도 부르는 이러한 현상들이 이제 지배적이 됐죠. 그렇지만 이 동아시아,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에 있어서는 아직도 어떤 면에서는 냉전적 분위기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계화가 됐다고는 하지만 미국을 주축으로 하는 TPP,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이죠. 이 TPP라는 것은 그 영어 원어 자체도 그렇지만
환태평양 동반자 구상입니다. 미국이 꿈꾸는 21세기에 그 미국이 태평양 지역에 다시 돌아오고 재균형 정책이라든가 이런 그 미국의 태평양 세기를 만들겠다라는 게 2011년 11월에 하와이에서 있었던 그 힐러리 클린턴 당시 국무장관과 오바마 대통령의 일종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러한 그 새로운 태평양 세기를 주도하기 위해서 요즘 들어서 보면 아닌 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군사력의 투사, 그러니까 군사력을 확장시킨다라는 이야기죠. 좀 더 공고하고 네. 이런 정책과 법률 제도적인 접근을 동시에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은 이러한 부분에 맞서서 동아시아의 그 아세안이라든가 아세안 10개 나라라든가 또는 요즘 들어서 그 RCEP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16개 나라를 포괄하는 이러한 지역경제 협력을 추구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의 TPP나 중국의 RCEP 이런 새로운 어떤 구상들이 과거 WTO나 이런 것들처럼 단순히 그 무역장벽의 해소나 수평적인 경제관계 확대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이 수직적 국제관계 형성에 상당히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아시아에서 바로 그런 그 지금 갈등 구조 속에서 북한이라는 그 대상은 상당히 독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냉전 시대가 끝났다고는 하지만 동북아시아에 있어서는 북한의 저러한 좀 비정상적인 체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이 곧바로 아직도 냉전적 분위기가 지배하고 있는 아주 미묘한 과도기라고 볼 수 있죠. 북한이라는 존재 때문에 상당히 한반도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하고 또 미국이나 중국과 같이 그 신형 대국들은 북한을 한편으로는 우려 섞인 이러한 그 시각으로 보지만 또 다른 맥락에서는 이 북한이라는 부분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핵심 이익을 위해서 이것을 협상 전략 수단화하는 이러한 양상이 굉장히 첨예하게 나타납니다. 북한이 사회주의를 지향하더라도 인간의 얼굴을 한 정상적인 사회주의 체제를 지향하지 않는다면 현재와 같이 불안하고 어디로 변화할지 모르고 이런 양상은 비단 남북한뿐만 아니라 이 동아시아 전체에 상당히 큰 돌이 짓누르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역할이기 때문에 북한이 하루빨리 좀 그 정상적 국가로 변화했으면 좋겠고 그런 면에서 비록 속도는 더디지만 요즘 작년부터 보여주고 있는 일련의 북한의 정책은 그나마 약간의 희망을 품을 수 있는 특히 경제 부분에 있어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불씨를 좀 잘 한편으로는 격려도 해주고 또 한편으로는 북한이 우려하는 이런 것들을 좀 덜어줌으로 해서 빨리 이 정상적인 궤도로 북한이 진입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우리 관점에서 보면 양안 관계야말로 실질적인 통일에 이미 가깝죠. 많은 인적 교류가 있고 대만인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중국인들도 대만으로 관광이나 여러 가지 또 그 업무상의 방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대만 양안 관계 그 자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우려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죠. 경제적으로 투자나 또는 무역 관계에 있어서 이미 타이완은 중국 대륙이 없이는 생존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 그 결합도가 올라갔거든요. 대만 같은 경우는 고도의 자치 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또 그 2009년이든가요 대만과 사이에 이루어진 그 경제협력 협정 거기도 보면 홍콩과의 세파는 제일 뒤에 A가 뭘 표현하냐면 arrangement를 표현합니다. 안배죠. 베이징 정부가 일방적으로 해준 겁니다. 홍콩을 위해서. 그러나 대만과의 협정을 보면 협정입니다. agreement라는 어휘를 쓰는데 이것은 대만의 입장을 상당히 그 존중해 준 것이거든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마잉지우 현 국민당 정부의 이 통치를 전제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에 예를 들어서 대만이 야당이 집권을 해서 좀 더 꼭 독립이 아니라도 대만 나름대로의 정체성과 대만 자체의 어떤 의미를
국제사회에 좀 더 부각하고자 한다면 이거는 바로 곧 갈등 관계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불확실성이 양안 관계에는 항상 존재하는 것이고요. 베이징 정부가 좀 더 국가주의적인 양상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과거에 홍콩과 대만이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했을 때와는 다르게 이제 중국 베이징, 중국 대륙의 경제가 홍콩과 대만의 경제의 어떤 그 생명선을 잡고 있는 이런 그 좀 균형의 관계가 좀 바뀜으로 해서 이 부분이 이 대만, 홍콩과 중국과의 그 새로운 긴장 관계를 조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번에는 좀 지난 일이긴 하지만 대만의 대학생들이 의사당을 점거하는 네. 중국과의 그 액화 서비스 영역의 그 협정 발효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있었던 홍콩에서의 그 센트럴 점령 운동 같은 것들이 짧게 보면은 그 나름대로의 어떤 구체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긴 안목에서 보면 이 홍콩이나 대만과 중국의 그런 역학관계의 변화에 따른 하나의 부작용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중국 정부가 보다 현명하게 그야말로 성심성의를 다하는 일국양제, 그리고 대만은 이미 17세기 이후로 대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졌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더 이렇게 유연한 입장에서 충분히 존중하면서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의 어떤 그 우산 아래 대만이 있다기보다는 하나의 보다 느슨한 하나의 그 체계로서 대만과 홍콩 그리고 해외에 있는 화인들을 하나의 중국이 중심이 돼서 묶어주면서 새로운 그 미래지향적인 모델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앞으로 그 갈등 구조는 언제든지 악화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중일을 중심으로 하는 이 동아시아 지역은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럽연합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이러한 아시아 지역의 일본, 중국 13억, 인디아 12억, 또 아세안 국가 5억 이상, 이들이 합치면 어림잡아도 중앙아시아까지 합치면 거의 30억에 가까운, 30억이 넘습니다. 이 인구가. 과연 이러한 거대한 인구, 그 다음에 이들이 더군다나 이 한 지역에 집중돼 있죠. 상하이나 베이징은 인구 2천만이 넘고 서울도 1,000만이 넘습니다. 동경 마찬가지죠. 이런 인구 조밀 지역에서 우리가 단순히 전통적으로 산업화된 국가가 추구해왔던 이러한 시장화라든가 시장 경쟁, 또는 이러한 기업 중심의 기업의 생산성이나 이윤 구조 중심의 이러한 경제 체제가 과연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 시장 경제 속성은 소비자의 경우는 효용을 극대화하고 생산자는 이윤을 극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결국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경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도 조화사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이 조화사회라는 것이 단순한 중국의 어떤 국가적 국책에 대한 구호가 아니라 이렇게 인구가 조밀하고 이제 세계 경제가 단순히 10억만이 산업화된 사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70억 인구 중에서 적어도 50억 이상은 산업화를 지향하는 이런 사회는 이 동아시아 지역이야말로 새로운 인류의 어떤 생존 방식을 창출해내야 하거든요. 이 생존 방식이라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경제적 필요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생존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효율성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동아시아 지역,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국가라는 단위의 역사 배경이나 이들의 느낌, 감성이 전혀 다르거든요. 이들이 그래서 자칫 그 어떤 허망한 하나의 경제 통합체나 경제 공동체만을 지향한다면 하나의 삶의 공동체가 아니라 또 문화적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그 대규모 시장 경제의 하나의 시장과 공급자로서만 존재한다면 이거는 이 지역의 어떤 새로운 미래상이 아니라 불행을 낳을 수도 있는 그러한 체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 정체성을 인정해주면서 이 어떤 교류와 협력을 그 정도를 수준을 높여가야 되는데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그 국가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무대 간의 어떤 관계 설정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자기의 삶의 환경에 좀 더 맞는 지역 차원, 그러니까 한국의 부산과 중국의 무슨 상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지역, 또는 지역 공동체와 또 서로 보완적이 될 수 있는 다른 나라의 지역 공동체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중국이 추구하고 있는 AIIB나 NDB와 같이 국제 질서에서 과연 그러한 기구나 조직이 탄생한다고 해서 세계 질서를 재편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은 지금 새롭게 형성되는 냉전 구조를 오히려 강조하는 이런 양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구를 만들되 그것이 이렇게 틀에 박힌 하나의 조직이나 단위가 아니라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좀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협력을 할 필요가 있고요. 중국을 바로 아는 것이 한국 사람에게 왜 알아야 되느냐? 경제협력이 아닙니다. 중국을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중국과 무엇이 다른가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